자, 대출 상환 방식에서 우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우리가 계산 문제 아닌 이론으로도 출제를 하는데, 우선은 이론을 먼저 보시면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초기에는 가장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원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한 그러한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도 일정 금액씩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또 직선이죠. 제로는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금이 이 정도 주어졌는데 점점 이렇게 일정 금액씩 줄어드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이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자 지급액은 점점 이제 우하향하는 뭐죠? 곡선의 형태.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원금 상환액은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가죠. 자, 시험 문제에 지금 계속 출제되는 게 원금 쪽이 출제되는데, 자, 첫 번째 달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첫 번째 달, 초기로 보면은, 그럼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그걸 우선 많이 출제를 하죠. 그리고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받은 금액이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요 금액이죠. 이 금액은 항상 똑같죠. 원금 플러스 이자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죠. 자, 그런 경우에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요거죠.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기간이 이 정도 경과했을 때 원금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자는 또 동일한 금액이 뭐였어요? 감소했기 때문에 원리금은 변화가 없다. 이 지문도 많이 출제해요.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변화가 없다는 거. 자, 우선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를 했는데, 우선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자, 우선은 이게 이 원리금은 똑같다는 얘기죠. 원리금은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구해야겠죠. 자, 1회차에 있어서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융자장고. 자, 융자장고는 미상환된 원금, 매 기간마다의 융자장고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이자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구할 때는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죠? 이자를 빼주면 구하죠. 작년 시험에는 1회차가 아닌 2회차에 원금, 3회차에 이자 구하는 거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갔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풀면은 좋은데, 여러분 숫자가 소수점으로는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자, 우선은 계산 문제 주의해야 되는데, 원래 시험은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작년은 원리금 균등, 재작년은 원금 균등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두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금이 이렇게 적게 갚죠. 자,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리고 원리금 체증은 이렇게 가죠.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다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이렇게 높게 가요. 6년 차는 원리금 균등보다 이렇게 높게 가는 게 바로 GPM,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점증 상환 대출인데,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보다 상당히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상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GPM이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그림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다 풀려요. 자, 우선은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64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대출 초기부입니다.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 자, 여러분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DTI인데,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입니다.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자, 대출 초기에 가장 낮은 건 뭐죠? 초기에 가장 낮은 건 뭐? GPM이죠. GPM. 처음에 GPM이고, 두 번째,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저당 잔액이 뭐다? 우리는 대출 잔액입니다. 저당 잔액. 자,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은 대출 잔액. 여러분 중도에 상환할 때는 어떻게 돼? 갚은 돈 뺀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죠. 중도,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이 가장 높은 거 뭐다? GPM. 가장 높은 건 GPM. 가장 낮은 건 CAM. 그래서 GPM이 되겠고, 두 번째 대출 말기로 와서, 말기에서 차입자의 소득에서 또 뭐가? 말기로 와서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가장 낮은 건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번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자금 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어진 조건의 하나인데, 자, 공통적인 대출 조건으로서 대출금은 2억이고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연 5%, 대출기간 만기는 15년인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원금 균등 체증 분할 상환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봤더니 모든 대안별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식은 다르죠. 네, 첫째 연도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거기에 쉼표 뒤에가 틀렸거든요. 이자는 이렇게 가요. 우하향하는 직선, 융자 잔고가 일정 금액씩 줄어드는 CAM은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 자, 이렇게 오고 초기죠. 이게 초기. 초기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죠? 이렇게 이자가 내려오는 것은 뭐냐?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렇게 가는 거. 이자가 만기까지 똑같아. 이거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그럼 초기 첫째 연도 이자는 3개는 똑같아요. 동일한 대출 금액에 동일한 금리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요 이자가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GPM은 초기에 이자 지급액이 상당히 높아요.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GPM은 달라요. GPM. 그래서 1번
첫째 연도 이유가 틀린 질문. GPM 이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모든 대안의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액은 동일하다. 대출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 여러분 만기에는요 돈을 다 갚았잖아요. 돈을 다 갚으니까 관계없지 뭐. 만기에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도 만기 전에 갚으니까. 근데 이자가 문제인데, 이자가 가장 많은 게 뭐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GPM, CPM, CAM 순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출기간 전체 기간을 보는 겁니다. 2번 틀린 질문. 3번 대안사는 GPM입니다. GPM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증하는 거죠. 여러분 융자 잔고가 증가할 때는 이자도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뭐를 어느 일정한 단계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자도 뭐 한다? 감소하는데 보통 5년 넘어서부터 줄어들어. 그러니까 점증하는 구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틀린 지문. 4번 대안 2는 대안 3에 비해서 첫째 연도의 원금 상환액이 크다. 대안 2는 뭐죠? 원리금 균등. 요것도 틀렸네요. 첫째 연도 보세요. 초기 보면 원금 누가 많이 갚았어요? 초기에 원금 여기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고, 원리금 균등은 뭐다? 적게 갚았잖아요. 원금 균등이 많이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4번도 틀린 지문. 5번 대안 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 연도의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분담이 크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가장 커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의 부담은 CAM이 가장 높아요. 가장 크다. 5번 정답.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표를 가지고. 3번 투자자 A씨는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480억 원을 융자받기 위해 A은행, B은행, C은행에 방문해 다음 보기와 같은 대출 조건을 제안받았다. 옳은 설명. 자, 이자율은 연이자율 6% 동일하고 20년 만기고, C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대 3년 만기로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자,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C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다 하면 안 되죠.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C은행의 대출이 항상 높다. 초기에는 어디가 높아요?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게 높지. 초기에는. 예? 그래서 항상 높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C는 원금 만기 상환이니까 이자만 갚잖아요. 자, 2번 이자 상환액은 항상 B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다. B가 뭐죠? 우리는 원금 균등이니까 틀려져. 뭐가 가장 높아? 이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가장 높아요. C가 가장 높지. 첫째 달의 원금 상환액은 아까 뭐가 가장 많아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 B은행이 가장 높고, 첫째 달의 이자 지급액은 요 세 개가 모두 뭐다? 똑같이 동일하지. 아직 돈 안 갚았기 때문에 동일하다. 4번 정답. 첫째 달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 B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2번, 3번 지문이 비슷한데 올해 이런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27번. 자,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근에 뭐를 출제하죠? 우리는 요걸 출제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법조문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법조문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보시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인데 작년에도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늘 보던 법조문이 출제하죠. 자, 최근에 시험에 보면요,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에서 또 지문을 많이 구성하죠.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서 또 정답을 많이 묻어요. 작년에는 제5조를 출제했죠. 자, 문제 1번 한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하면 안 되죠.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런 회사를 뭐죠? 우리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명목 회사,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말하고, 여기는 뭐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뭐다? 실체 회사. 우선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가 아니죠.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회사고요. 실체 회사는 뭐다? 자기관리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뭐다?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개념. 그리고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 여러분, 수익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뭐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겠죠. 증자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요, 현금 배당이었어요. 자,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이고, 여기는 뭐죠? 이 두 개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한다. 자,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부동산 개발 사업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 자, 5번은 주식 뭐죠? 분산.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요게 법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돼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 이내 소유가 가능하다. 요거 과거에는요 30, 40인데 바뀌었어요. 50으로. 우선 주식 분산이 있고 또 주식 공모가 있죠. 주식 공모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맞죠?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 두 개. 30%. 여기는 몇 프로?
50%. 자,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 이 자본금은 얼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얼마로 한다? 3억 원 이상. 최저 자본금은 여기는 얼마죠? 70억 원. 여기는 얼마냐면은 50억 원으로 하죠. 보통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 내용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작년에도 닉주도 출제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출제했었죠. 자,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을 줄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 우선은 주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사업주가 여러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서 뭐를 만들죠? 특수 법인을 설립을 하죠. 이 특수 법인이 프로젝트 뭐다? 시행회사를 하나 만들죠.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에서 뭐를 개발하죠? 특정 뭐 유전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뭐를 담보로 하죠? 부동산을 담보가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 이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수익성, 사업성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상환의 재원으로 봅니다. 이것을 담보로 뭐를 발행하죠?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선은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우선은 문제 풀면서 한번 몇 가지 중요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인데,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이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부외. 여러분이 무슨 금융? 사업주는 자기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부외 금융효과죠. 부의 금융효과로서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장점. 2번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그래서 사업주는 추가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 구조는 형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자, 3번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명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죠. 왜?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위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지죠.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국제사업의 경우인 정부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 계약 관계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4번 정답. 5번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누구에게?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니까 위험을 전가 대신 뭐가 높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해서 PF 금리가 뭐보다 기업 대출 금리보다 뭐다 높죠. 네?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을 해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 맞는 지문이 되겠고,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채무는 사업주와는 독립적이다. 독립적 위출.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주와는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 원칙. 3번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관인 채권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게 틀렸죠. 여러분, 이 개발 사업이 부실화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미래의 수익성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망해버리면 돈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4번 정답.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 3번 또 틀린 것을 묻는 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1번은 개념. 2번,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해요. 여러분, 시공회사인 건설회사나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거기 보니까 뭐를 통해서?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은 위탁관리 계좌라고. 번역을 하면요, 위탁관리 계좌인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속한 사업비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우리는 투입을 결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금 관리는 여기서.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일반적으로 PF의 차익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 관계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신속하는 게 아니죠.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번 정답. PF의 금융 구조는 비소급 금융의 원칙이나 또 뭐를 한다? 보증을 한 경우는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두죠. 보증을 하면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죠. 4번 정답입니다. 자, MBS는 주택저당증권인데 올해는 MBS 종류가 좀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차입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뭐를 갚죠? 원리금을 갚죠. 자, 매월 원리금이 바로 뭐예요?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을 갚아요. 자, 이때 갚는데 이 발행기관은 이 원리금을 받은 것을 바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줘요. 바로. 그래서
이체 증권이라고 불리는 게 MPTS. 그래서 뭐를 매각한다?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MPTS를 우리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자,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에 관련된 권리는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이라든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이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자산, 지분이 매각됐으니까. 그럼 위험이 또 주어지는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또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해. 여러분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요걸 같이 다닌다. 세트. 요걸 같이 물어요. 조기 상환 위험. 자, 여기에 MPTS. 그러니까 투자자가 권리와 위험을 다 뭐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체증권이라고 하죠. 이체증권. 자, 그런데 차입자는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번은 뭐를? MBB를 또 발행했어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한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하여튼 채권, 본드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왜? 발행기간 신용이 없으면 투자자 사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하죠.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국가가 보증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니까 돈 떼먹을 일은 없죠. 그래서 투자자는 돈 떼어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사는 거지. 왜? 이자가 낮더라도. 소유권, 요걸 담보로 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고 또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 이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생기는 금리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 제때 못 갚았다. 그럼 또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전부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해. 그래서 발행기관이 권리도 가지고 있고 위험도 다 부담해. 근데 투자자는 채무 불이행 위험 투자자 없거든요. 왜? 국가가 보증하니까 돈 갚아야 돼, 원금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도 가장 낮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회사채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채권 구조라든지 금리, 만기 이것이 비슷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그래서 원금은 보통 누구에게?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한, 여러분 요 원리금이 아닙니다. 요 원리금이 아닌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이자를 줘. 근데 문제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MBB 구조. 그러니까 요거는 발행기관이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또 뭐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세트 같이 다니는 겁니다. 시험에 여기 정답 많이 물어요. 조기 상환 위험 주의를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MPTB는 어떤 경우? 이번은 또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간은 이 원금이자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또 이체를 시켜줘.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것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성격? 원금이자를 받자마자 이체를 시켜주니까 이체 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채권이기 때문에 MBB 성격도 가진 혼합이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형태의 MBS죠. 그리고 또 뭐를 담보로? 채권 발행했으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하여튼 채권을 발행할 땐 이걸 담보로 합니다.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시험을 가지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는데 요 두 개는 하여튼 같이 다니는 세트. 자, 이 MPTB를 또 확대를 합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에게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CMO.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는데 여러분 항상 올해는 MBB와 CMO에서 정답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주의해 두시고 이것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죠. 하나는 뭐죠?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이죠.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이 1조 원이다. 1조 원을 발행하는데 이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보통 8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나눠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고 트렌치마다 만기를 달려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만기를 달리하고 또 뭐도 달리? 이자율도 달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도 높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부동산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 MBB는 모기지풀. 여러분 이 모기지풀을 요걸 얘기하죠. 모기지풀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모기지풀이라고 해요.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 현금 흐름은 뭐다?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여러분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죠. 위험 누가 다 부담? 발행기관이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지. 2번 정답. 3번 주택저당증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우리나라의 누구? 유동화 전문회사가 SPC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수를 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합니다. 개념이 나와 있고 4번 이체증권은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요 두 개를 다 뭐한다? 이전. 요 두 개를 전부 이전시키는 증권을 말합니다. 다계층 증권은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 트렌치로 나누고 각 트렌치마다 상이한 밑줄,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어떻게 원금은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도 원금 이자를 주고요. 나머지는 이자를 줘요. 그럼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주고 나머지는 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 경우에는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조기 상환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콜 방어할 수 있다. 자, MPTB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투자자가 아프다. 2번 정답. MPTSE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고, 자, 다계층 저당 채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 이자를 다양화 미쳐 이렇게 만기와 이자를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CMO라고 해요. 자, 상업용은 거기 영어의 커머셜을 번역하면 상업용. 이 상업용 저당 담보 증권은 상업용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자, 올해 시험에 MBS 종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정답은 MBB 아니면 CMO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 자, 부동산 개발은 우리 항상 월포드의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월포드의 개념. 자,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나눠요. 이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측면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라든지, 소유권 관계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죠. 요즘 경기가 침체가 됐더니 어떻게 돼요? 공실률이 이전보다 증가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한다. 이것은 바로 무슨요?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될 위험이 바로 비용 위험이에요. 세 가지 위험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개념인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합니다. 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야 되겠죠. 1번 정답이고 2번, 3, 4번인데 그 중에서 3번 있죠. 인간에게 생활 공간, 작업 공간, 쇼핑 공간, 내적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 가지기 능력의 결합 과정. 요거는 월포드의 견해.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3번이 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조성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도 개발에 포함되죠.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죠. 1번이 정답.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법률적 위험. 또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는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비용상의 위험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분석 체계 유형이 지금 5개로 나오죠. 지역, 경제 분석. 자,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인구라든지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모든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 대상.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 무슨 분석? 시장.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또 정답을 많이 묻죠. 시장성 분석.
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뭐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거. 하여튼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나오면 무슨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느냐? 분석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 다섯 번째는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투자 분석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요 두 개를 묶어서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우리는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여부를 분석하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 그래서 요 개념에서 개발 사업 위험과 요 분석 체계 연결시켜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작년에 출제했을 때 많이 틀렸던 부분이 또 3번 문제인데,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시행사의 예상 사업의 부정적 영향,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용적률이 감소하면 그래요. 여러분, 용적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건물이 점점 층고가 낮아지니까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분양 가격이 하락하면은 또 시행사에 있어서 사업성에 부담이 증가를 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 영향을 줘요. 두 가지네요. 분양 가격 하락, 용적률 감소. 여러분, 대출 금리가 하락하거나 토지 매입 비용, 토지 가격 하락하고 공사비가 하락하면은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 영향 2개, 긍정적 영향 3개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3가지로 보죠.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타당성 분석,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지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법률적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조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가 어떤 용도냐, 또 개발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이 3가지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자, 민감도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 이 주요 변수의 초기 투입값, 주요 변수는 독립 변수고, 그 수익성이 변할 때 수익성은 종속 변수. 오늘 투자론 수백 민감도 분석의 개념. 그리고 5번째,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재의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은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5번은 인근 지역 분석. 투자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 5번 정답. 개발 주체에 따라서 개발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과 공영 개발 방식인데, 민간 개발 방식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죠. 요거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가 있죠. 우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바로 뭐죠? 등가 교환 방식이 있고, 또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죠. 분양 대금을 우리는 공사비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투자자 모집형이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이 있고,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사업 위탁형 개념이죠. 항상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 개념이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신탁 개념, 요 두 가지를 작년에 출제했었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26회도 여기서 정답 물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뭐를 구성하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최근에 주의할 것은 정답을 많이 물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지금 29회와 26회 정답 물었고, 여기서 또 정답 많이 물어요. 정답 물을 때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에 관련해서 개념이 여러분이 그 문제 1번에 이제 나오는데, 자, 틀린 걸 한번 봅니다.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 주체니까. 앞에는 장점입니다. 뒤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거, 이건 단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는 건축 자금입니다. 건축 자금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의 가격,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우리는 등가 교환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 개념.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요 토지 신탁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겠죠.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인데, 그래서 파산을 하면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식상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을 해요. 예? 이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뭐가 되죠?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주체. 그래서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 주체인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위탁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돼요. 우선 차이가 있고요. 또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착공해서 완공 후 분양 임대에 이르는 모든 개발 사업은 누가 담당한다? 개발업자가 담당해요.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신탁회사, 개발회사인 신탁회사가 또 무슨 주체? 사업 시행의 주체. 시행 주체는 개발회사 똑같죠? 자,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개념. 자, 5번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받은 대금,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인데, 이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데, 과거에 우리 건축물 선분양 방식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여기서 같이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나오는 용어가 뭐가 있어요? BTO, BTL, BOT, BO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 두 개를
잘 구별해 두셔야 돼. 항상 B가 먼저입니다. 다 보니까. 뭐죠?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착공을 해서 뭐다? 준공. 준공까지가 뭐다? B. 그러면 이제 가면 돼요.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공공에 귀속시키는 걸 뭐? T. 소유권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O는 아프레이트.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그런데 요거는 뭐다? 우리는 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다? 리스를 하는 거예요. 임차. 용어만 알면 풀려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보기 보면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 여기는 뭐죠? 오은, 소유권과 뭐를, 시설관리 운영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은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이 B, 소유권을 공공 귀속요 T, BT 나오고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 임차가 떴네요. L, B, T, L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우리는 학교, 기숙사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군인, 아파트, 뭐 체육관 등에 적용하는 거고, 요거는 BTO는 뭐다? 우리는 도로, 고속도로 있죠? 교량, 터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많이 이용하는 게 BTO. 자, 부동산 관리로 가면은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3가지가 나오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여기서 장단점에서 우선 시험에 출제한다. 시험에 계속 정답은 여기서 물어요. 장단점에서. 그래서 좀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자가관리는 뭐가 돼? 우리는 소규모 부동산 관리에 이용하고, 대형 건물 관리는 위탁관리.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한 방식이 혼합관리.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관리 주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직접 관리, 자치 관리, 직영 관리, 예? 또는 자가 관리, 자기 관리 다 같은 용어죠. 관리 업무에 뭐가 나타나요? 타성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이 나타나고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1번은 틀린 지문. 2번 간접관리를 위탁관리 또는 외주관리라고 하죠. 관리 업무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앞에 쉼표 앞에는 장점, 쉼표 뒤에는 단점이죠. 직접 관리보다 불리하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하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위탁 관리는. 자,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데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부분 위탁 방식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위탁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것. 4번은 혼합관리의 장점. 또 이거 말고 과도기에도 유용하다는 장점. 혼합관리는 위탁관리와 자가관리의 장점만 취할 수 있으나 관리 요원 간의 정보 교환이 있고 책임 소재 불분명 밑줄. 요거 시험 문제 불분명을 분명으로 한 3번 정답 물었습니다. 불분명하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내용이 나오죠. 자,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가 시설 관리죠. 뭐 여러분 설비 관리, 우리가 청소 관리, 외주 관리, 뭐 에너지 관리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전부 무슨 관리? 시설 관리. 거기에 대해서 이 자산 관리는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이런 건 전부
자산관리의 내용이죠. 요 비교하는 지문이 가끔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건물의 내용연수는 평가이론에서 배우는 거죠. 자, 물리적 내용연수는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하고,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더 짧아요. 우리 상업용 부동산 보통 경제적 내용연수를 판단하는데, 경제적으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건물의 버틴 연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다는 것은 임대료 수입과 유지 비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 개발 단계는 어디 건축 용지의 상태 있는 단계고,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신축 단계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고, 그리고 안정 단계는 건물이 본격적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하죠. 그리고 노후 단계는 건물의 외관, 설비, 구조 등이 악화되는 단계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단계가 노후 단계. 그리고 완전 폐물 단계는 건물의 효용 가치가 거의 없어져서 철거를 해야 될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한번 보시면은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나고, 요거는 뭐죠? 기능적 감가죠. 자, 우리 평가이론에서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인데, 인근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이 적합하지 못하다, 해당 지역 건축물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점점 떨어진다. 이건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안정 단계 국면이 더 연장될 수 있다. 기술적 관리가 양호하면 그렇죠. 노후 단계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를 말하고, 5번이 정답인데, 자, 거기 회계,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뭐다? 직접 관리하죠. 그럼 이거 뭐죠?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같이 나타나면 혼합 관리. 그래서 5번은 혼합 관리 방식의 개념. 자, 관리는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마케팅 전략도 틀리시면 안 돼요. 마케팅 전략은 구별하는 문제를 내는데, 요즘 계속 시험의 정답은 여기서 묻습니다. 요즘 계속 정답은 어디서? 시장 점유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표적 시장을 뭐한다? 선점, 미리 점유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인데, 요거는 누구 차원?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여기에는 3가지가 있죠. 자,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 시험에 마케팅 믹스로 출제하기도 하고, P가 4가지 있다고 해서 4P 믹스 전략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요거는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 고객 점유니까 소비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이죠. 자, 요거는 무슨 정의? 아이다의 원리. 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 심리 변화의 단계. 앞에 A는 attention, 주의를 끌고, 그 주의를 끌어서 interest, 관심을 일으켜서 그 관심을 desire, 욕망,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action, 구매 행동으로 나타난다. 심리 변화의 4단계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STP 전략에서 S는 뭐죠? 시장, 세분화 전략.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뭐죠?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 정하면은 동일한 표적 시장에서 경쟁 회사와 뭐다? 어떤 제품을 공급할 거냐 차별화하는 전략이 나타나죠. STP.
자, 마케팅 믹스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우선은 플레이스인 유통 경로 전략.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를 통해서 분양하는 이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 제품의 설계, 뭐 부대 시설 배치와 관련된 요거는 제품 전략. 분양 가격, 고가냐, 저가냐, 시가냐 정하는 가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촉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촉진 전략으로서 네 가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뭐 경품 제공한다든지, 투자 설명회 개최한다든지, 방송, TV 광고를 한다든지,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건 다 촉진 전략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그 전략에서 출제를 한 문제 원래 할 텐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1번 틀렸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 틈새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회적인 관계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 브랜드와 연관되는 관계 마케팅 전략. 3번 정답.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밑에 판매 촉진이 아니죠.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 와야 돼. 포지셔닝. 그리고 포피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이 오면 안 되고 프로모션, 촉진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P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포지셔닝, 밑에는 프로모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계산 문제 좀 중요 유형 원래 출제 예상되는 부분 한번 좀 다루면은 이제 개론은 고득점 나올 건데, 여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주 잊어버리죠. 그리고 원래 보니까 뭐 며칠 전에 도서관 가니까 3일 목요일날 도서관 잠시 저녁에 잠시 들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수험생들이 원래 막 개론이 어렵니 민법이 어렵니 시험 쳐봐야 알지 그걸 뭐 어떻게 알아.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내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출제원들이 정해놓은 전략이 있어요. 어렵게 내면 요거도 보니까 쉬우면서 답은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